반갑습니다. 전 이제 만 나이로 계산해도 30대 중반인 직장인 여자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다 가버렸다며 남은 하반기는 우리 아이와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이자 엄마이고요. 제 인생은 정말이지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작년에 겪었던 그 끔찍한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무탈한 삶이었다 라고 기억했을 텐데 말이죠. 잊을 수 없는 그 일이 뭐였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패션 관련 회사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이직을 해도 제가 원하는 건 결국엔 패션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의 진로는 당연히 이쪽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예쁜 옷을 입고 그런 나를 보는 게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해야 하나? 중학교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가 조금 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업에 집안일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거의 90kg 가까이요. 그땐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없었죠.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줄까 싶고, 그런데 그런 못난 나를 변신시켜주는 게 바로 옷이더라고요. 새 옷을 입고 새 모습을 한 나를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내가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뭐라 해야 할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조금 더 근사한 사람이 된 기분? 그래서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옷을 사기 시작했죠. 세상에 멋진 옷은 많은데 그걸 조합해서 더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뭐하나. 제 몸은 이미 살이 찔 대로 쪄서 셔츠팔 한쪽 넣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살이 찐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체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안이 사실 다 그런 편이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방해하는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입어보질 못하니 비참하고 예쁜 옷을 봐도 그림에 떡이고.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악착같이. 고등학교 때는 정말이지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뛰고 등교하고 학교 갔어도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10번씩 오가면서 걷고 학교 끝나면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또 1시간 뛰고 다이어트에는 분명한 동기가 꼭 필요하다잖아요. 나도 마네킹처럼 변하고 싶다는 집념 하에 정말 독하게 뺀 거예요. 나도 내가 질릴 정도로 그렇게 3년을 하니 대학교 들어갈 때쯤엔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된 듯 했어요. 누구나 저를 보면 말랐다, 늘씬하다라고 할 정도로 살을 뺐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노력한 대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행복했던 건 제가 사놓고 구경만 했던 옷들과 엄두도 못 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눈요기만 했던 옷들을 입어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번 목표를 이뤄내니 다시는 전으로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혼자서 열심히 패션 공부도 하다가 첫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죠. 확실히 패션 관련 회사라 그런지 다들 옷을 잘 입더라고요. 저도 느슨해지지 말고 스스로 조금 더 꾸미고 가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물론이거니와 대학부터 회사 생활까지 한 번도 다이어트를 놓은 적이 없네요. 때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내 옷을 뽐내기 위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심해서 스스로를 편히 두지 못하는 편이었죠. 조금 더 먹은 날엔 꼭 러닝을 2시간 뛰어야 하고 매 끼마다 샐러드를 꼭 함께 먹어야 하는 습관 등등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너무 좋죠.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해내야 하는 숙제처럼 강박으로 다가오니까 몸도 마음도 피로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지만 조금씩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2년 전쯤이었나. 어느 날 불쑥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두 달 전 제가 친구랑 한번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아는 지인을 만났었거든요.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저보다 4살 많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라나. 친구 지인이니까 저는 개의치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때 제가 오랜만에 약속이라 한껏 꾸미고 갔는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의도치 않게 속인 것 같은 기분. 하여튼 친구는 괜히 소개팅 주선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나 저나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절했었대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연락 와서 소개해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말이나 꺼내봤다네요. 저도 소개팅은 한두 번 해봤었는데 영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싫다고 하려 했는데 친구가 꽤나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만나고 말겠다고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잘 꾸미고 남자답고 호탕하고 꽤나 유머러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인상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건너서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라 공통된 분모가 없으니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릴 적 꿈, 의리와 관련된 일하는 게 좋은 이유, 다이어트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요. 그 사람은 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느껴졌대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해서 왠지 대단해 보이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았다네요. 듣고 보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어쩔 수 없는 의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책임감이라는 말로 대체되니 뭔가 프로의식을 갖춘 커리어 우먼처럼 스스로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희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주고 대단하다 치켜세워주니 어느새 저도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운동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간 자신의 분야 쪽 최고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와 목표를 가진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연인을 사귀는 일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 번 만나보고 생각해보고 결정짓고 싶었죠. 제가 신중히 생각한다는 걸 그 사람도 이해하고 배려해줘서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제가 한강 근처에서 운동이라도 하는 날엔 꼭 그 사람도 나와서 함께 운동을 했었고요. 늘 혼자 걷던 길인데 옆에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그전까진 몰랐어요. 저는요,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같이 운동하며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돌이켜보면 그 사람도 참 노력이 가상했네요. 그 이후에도 소개팅에서 보고 예상했던 모습과 별 차이 없었어요. 여전히 유쾌하고 시원시원하고 이 정도면 만나봐도 되겠다 싶었어요. 다만 걸리는 게 하나 있다면 모임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업을 하니까 친목을 위한 모임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 가끔씩 제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30대 중반이면 한창 일 욕심이 클 때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도 조금씩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전을 왜 그렇게 비싸게 하냐,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었죠. 본식 드레스를 왜 그거로 하냐, 결혼식이 잡혔는데 왜 더 가꾸지 않냐, 이런 것들이요. 헤어질 이유는 결코 아닌데 자꾸만 짜증이 치솟게 하는 그런 간섭과 참견들이었어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남자가 왜 저렇게 여자 외양에 신경 쓰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를 본인 결혼식 트로피 취급하나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아니면 평소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잠시 저러고 말겠지 하며 참고 넘어갔어요. 이미 결혼을 위한 모든 게 준비된 상태이기도 했고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이혼보다 파혼이 쉽다고, 뭔가 짐짓 이상한 예감이 느껴질 때 지체 없이 부르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린 후 몇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니. 저는 사실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면 받아들이겠지만 계획적으로 가지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주변에 육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그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지니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지더라고요. 나의 미래 계획이 다 꼬이고 엉켜버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우울해하는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초등학생처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아이니까 더 큰 축복이 아니냐면서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나 얄미운지. 자기가 낳는 것도 아니면서 걱정 말라고 큰 소리로 생생대는데 한 대 쥐어 받고 싶더라고요. 시가와 친정 반응도 천지 차이였어요. 시가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 애부터 가지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라며 좋아하셨고 친정은 신혼인데 너무 빨리 가진 게 아니냐며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이 계획이 당분간 없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외동딸이라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찌할 방법도 없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은 마음으로 애써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아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은 다잡았는데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임산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기분은 오락가락하는데 입덧은 심해서 밥 한 숟갈 뜨기도 어렵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임산부에게 올 수 있는 증상은 다 겪어본 것 같고요. 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서 밥을 정말 못 먹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과일 아니고선 못 먹겠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느끼하고 거북했어요. 하필 그때 연말이라 남편이 많이 바빴거든요. 모임이 많아서 정신없어 했죠. 그래도 옆에 있으면 잘 챙겨주는데 집을 비울 때가 많아서 저 혼자 이겨내야 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또 집에 오면 그만큼 잘해주니까 괜찮았어요. 정말 바보같이 순진했었네요. 저도. 그렇게 혼자 있을 때면 친정엄마가 집까지 오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참 헌신적이고 다정한 분이시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과일을 넣은 월남쌈 같은 걸 싸주면 저는 그것을 몇 개만 받아먹는 게 끝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챙겨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기도 해서 엄마에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엄마랑 가까워진다더니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어느새 엄마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니 서로 통하는 것도 공감되는 것도 많아졌어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도 물론 제 걱정을 하시긴 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밥해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빨리 먹으라고. 이제 엄마가 될 건데 아이 잘 챙긴다는 생각으로 억지라도 먹으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서요. 직접 찾아오신 적은 별로 없었지만요. 나이 들어 걷는 게 힘들다며 매번 저에게 오라고 하시던 분이었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시간은 1시간 반 거리였거든요. 내가 가는 게 힘든 것만큼 어머님도 오시기 힘든 거겠지 싶은 마음으로 그냥 웃어 넘기곤 했어요. 남편에게 매일 어머님께 전화가 온다고 이러니 대답하길, 나도 엄마 잔소리 못 당해. 그렇지만 엄마 저러시는 거 아빠랑 이혼하시고 나서 심해지신 거야. 집안에 어른이 하나니까 아빠 못까지 일부러 더 엄하게 구시는 거라고.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거 알지? 당신 걱정돼서 연락하시는 거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답 잘해드려.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민감한 얘기를 꺼내니 어쩐지 분위기상 제가 누그러뜨려야 하는 흐름이 되더라고요. 듣다 보면 남편 말이 또 틀린 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임신해서 별거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보다 하고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입덧도 나아지더라고요. 입맛이 좋아지자마자 저는 그동안 못 먹고 참았던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체 먹는 즐거움을 중요시 여겼던 저인지라 그간 스트레스는 아마도 먹지 못하는 슬픔 때문인 듯 했어요.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만 빼고선 정말 다양하고 화려하게 잘 먹고 지냈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 고민하며 잠들고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눈을 뜨는 게 일과인 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모임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당시엔 그다지 죄책감 같진 않았어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나는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영양분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별로 거리낄 게 없더라고요. 살이야 아이 낳고서 빼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 또 예전처럼 홀쭉하게 다녀야 할 텐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임산부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 싶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몸이 불어나면서 저는 어느새 임신 초반에 비해 30kg가량이 쪄버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싱크대에 있던 저를 조용히 껴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래, 갑자기? 그러자 남편은 껴안은 손을 펴고서는 저보다 더 놀란 눈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언제 이렇게 살이 쪘어? 아이 때문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건강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봤어? 새삼스럽게 난 또 뭐라고. 이상 없어. 그냥 내가 잘 먹고 다녀서 그렇지. 임산부가 좀 살찌는 게 뭐 어때서? 조금이 아니잖아 이건. 입덧이 사라진 건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잘 챙겨먹고 있다고 몰랐네. 이제부터 좀 조절하는 게 좋겠어. 애한테도 안 좋으면 어떡해. 나도 내가 살찐 걸 아는데 마치 오늘 갑자기 찐 것처럼 호들갑 떨며 알려주는 인간을 보니 열이 받는 겁니다. 아이 걱정을 하는 듯 얘기하지만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니었겠죠. 그 뒤로도 안 그런 척 자꾸만 살로 눈치를 주기에 한 귀로 흘렸어요. 남편이 잔소리하면 할수록 청개구리처럼 더 어긋나고 싶더라고요. 모임 핑계로 바쁘다며 평소엔 팽개치던 사람이 마치 자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 마냥 뒤늦게 저리기도 간섭하니 누가 좋아하겠나요? 그 후로 전 몸무게를 재보지 않았습니다. 찌려면 찌고 빠지려면 빠져라 라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시기를 지나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3개월간이어서 저는 그동안 몸도 추스르고 아이를 잘 보다가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전 임신 기간이 제일 어렵고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육아는 정말이지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게 이리도 괴로운 일인지 몰랐네요. 남편은 애만 낳으면 자기가 다 하겠다 하더니 사업 핑계로 여전히 바쁘게 지냈어요. 난 아이 돌보느라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자기 커리어 챙기겠다며 열심히 일에만 매진하는 걸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힘드니 아이가 너무 예쁘다가도 남들이 다 출근한 한낮에 함께 누워있으면 눈물이 나고 밤에 울면 심하게 화가 나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 친정엄마는 때마다 찾아와 아이를 봐주면서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건 또 싫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운동을 할 기력도 없고 새로운 곳을 할 의지도 없고 점점 조금씩 제가 갈가지고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사에 예민하고 초조해지고 괜스레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미안해서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요. 남편에게도 계속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됐어요. 안 그래도 날 내버려두고 바쁜 게 미웠던 참이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더더욱 서운하고 신경질 부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똑같이 화를 내더니 나중엔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선 제가 산후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심리치료가 좋다 하여 꾸준히 병원에 다녔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전보다 많이 나아지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듯 했어요. 남편도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써주려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우울함이 가시고 움직일 기운이 생겨나니까
제가 다시 폭식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니까 좋아하는 거라도 하면 나아질 거다.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요. 게다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왜 그렇게 입이 심심한 건지. 출산하면서 잠시 주춤하던 입맛은 전보다 더 활활 불타게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먹고 또 먹었습니다. 아마 한창 몸이 무거웠을 때 나가던 게 100kg쯤 됐던 것 같네요. 제가 전처럼 기운을 다시 되찾는 것 같으니 남편도 점점 저에게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꽤나 참고서 말했다는데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뻔히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만 빼야 하지 않겠어? TV 보면 다들 애 낳고서 천회 때 몸매 유지하더라. 당신은 뭐가 문제야? 잔소리를 넘어서 인신공격까지 당하자 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변해버린 제 모습이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같이 운동하자거나 도와주진 못할 망정 말로만 저렇게 떠드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겨운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번 다시 빼보자, 원래대로 돌아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식이 조절도 하고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걸 그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네요. 야식도 습관이라고. 밤만 되면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그렇게 또 무언가를 먹고 나면 운동이 귀찮아지고 내일부터 하자 싶어서 그냥 다시 잠들고, 친정엄마는 제가 너무 급히 바뀌려 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말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라며 기다려줄 테니 천천히 나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해서 엄마를 생각해 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제 몸은 마치 중학교 때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성공했을 땐 주위에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들을 한심하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력했는지 다 잊어버리고서 지금 당장 성공한 제 모습만 보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의 저로 인해 지금 이렇게 벌을 받나 봐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들이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남편과의 말다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출산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살이 찌든 뭐든 그 모습이 중요하다기보다 약속을 한 뒤 지키지 못하는 나약하고 한심한 제 모습에 실망을 한 거라고요. 하지만 여느 날과 달리 대판 싸우고 남편이 시가로 가버린 날 혼자 남아 생각을 정리해보니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마도 저의 날씬한 모습이 좋아서 예전에 반짝이고 화려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저와 만나고 싶었다는 걸요.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싫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답답하고 그래. 당신도 아는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이유는 겉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다고. 그러니 이제는 다르게 변해버린 저를 보니 사랑이 식은 거고요.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슬펐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내가 살을 빼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님이 저를 시댁으로 부른 겁니다. 어머님은 매번 집으로 저를 부르시긴 했는데 이번엔 다투고 나서 남편이 시가로 간 다음 날이었으니 혼내려고 호출하셨구나 싶었어요. 가기 싫었지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깐깐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만삭이어도 시어머니를 보러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었죠. 아마도 남편의 성격은 다 어머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저와는 기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라 최대한 만남을 피하곤 했었는데 이런 일로 찾아뵙자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아기는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님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서 시가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외출한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출산 후 딱 한 번 배웠는데 그때도 제 모습을 보고 혀를 차셨거든요. 이번에도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어머님이 묻는 말에 조용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싸웠는지, 화해는 안 할 건지, 사과할 마음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묻더라고요. 화해할 마음은 있지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머님,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사과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머님은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심한 폭언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들으신 거 맞아요? 제 말에 곰곰이 듣던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오늘 안에 화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이에서 풀어줄 테니 오늘 같이 저녁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풀고 가라고요. 꽤나 완강한 말투셨죠.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부부싸움에 끼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 그냥 해결한 척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답하고선 남편 퇴근 시간까지 시가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남편과 싸우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졸려와 하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 오면 깨워줄 테니 잠깐 방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 하시더군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순순히 방에 들어가 쪽잠을 청했습니다. 1시간가량 흘렀나? 잠에서 깬 전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도 분명 잠긴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님을 다급히 불렀죠. 그러더니 근처에 계셨던 듯 건너편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문이 잠긴 것 같아요. 바깥에서 이것 좀 열어주세요. 내가 잠갔다. 너, 이 방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살 다 빼고 가라. 직장 나가는데 그러고 가면 해고당해. 너, 뺄 때까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리 알아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돼지는 우리 애 가둬서 키워야지. 동네 창피하게 누가 그딴 일로 싸우니? 난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뚱뚱하고 미련스러운 여자랑 사는 거. 그 꼴 난 못 본다. 그 안에 화장실 있으니까 그거 쓰고 끼니는 내가 때에 맞춰 넣어주마.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남편도 알아요? 기석이도 좋다고 했다. 애는 친정이랑 기석이가 잘 봐줄 테니 넌 네 거대한 살집이나 뺄 생각해. 이게 다 널 위해 결정한 일이니 다른 사람 알아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 알아두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둬두나요? 게다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요.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막무가내이신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남편이 동의했다니 두 모자가 똑같은 족속이더군요.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소리쳐봐도 어머님은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곧바로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욕을 하고 당장 안 오면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지만 아예 확인도 하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님도 남편도 답이 없으니 자리에 앉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를까, 친구를 부를까. 그런데 이 와중에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살이 찐 며느리가 싫어서 시어머님이 가둔 것도 웃기고 그걸 또 살려달라고 신고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나? 다음 날이 됐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점심때가 되자 어머님이 바나나 몇 개를 문 사이로 휙 던지고 다시 잠그더군요. 그때 사실 웃었어요. 솔직히 웃겼어요. 지금 이 꼴이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도전자 같기도 하고 배가 고프지만 먹진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 해야 하나? 그냥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죠. 바깥에서 여전히 답이 없기에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방 안에 가둬두고 나왔다는 걸 말이에요. 누가 상상조차 하려나. 그 시간 동안 저는 마치 감옥이라도 갇힌 것처럼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종교가 생긴 듯이 거룩한 시간이었어요. 결혼 전까지 삶에 만족했던 내 생활, 내일 빼면 되겠지 하면서
먹고 또 먹었던 날들과 남편이 그런 날을 바라보던 눈빛, 똑같은 눈빛으로 훑어보던 어머님까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미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 평범하디 평범했던 지난 시간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았던 점, 그냥 참고 넘어갔던 일들과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 넘어가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랑할 기회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거의 동이 나기 전 결국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못난 딸인 게 죄스러워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만은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어두워지시더니 당장 오겠다 하셨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님이 도착한 소리가 들렸고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남편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잘 있다며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어머님과 남편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어요. 바깥에서 어찌나 세게 두드리던지 제 방까지 그 울림이 닿을 정도라고요. 그 소리에 시어머님은 어쩔 수 없는 듯 문을 열어준 듯 했고 엄마는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와 엄마의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어딨냐고. 다 듣고 왔으니 당장 말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잡아떼더라고요. 본인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방문을 두드렸고 이내 엄마가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철장에서 풀려난 원숭이처럼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듯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던졌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적잖이 당황한 듯 말리려 하고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엄마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은 뭔데 남의 딸을 가둬놔? 네가 그러고도 시엄마야? 인간이야? 네 아들 데려와. 나도 똑같이 가둬두고서 패버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사돈. 이런 식이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불러. 내가 먼저 당신, 내 딸 감금죄로 고소할 거야. 누가 더 먼저 깜빵가는지 두고 보자고. 시어머님을 미치고 의자를 내려치고 화분을 깨버리고 저는 30년 동안 엄마가 그렇게 주체하지 못한 채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에만 말리다가 나중에 같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쪽에서 먼저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 쪽은 기껏해야 벌금형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은 그제야 눈물을 보이시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라며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하시더군요.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나 하는 짓을 우리 사람에게 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제 손을 잡고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결국 못 참고 울어버렸네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게 변해버려서 엄마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못날 꼴 보여서 미안해. 엄마도 눈물이 나오려는지 꾹 참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서 잠긴 목소리로 제게 말해주셨죠. 엄마는 한 번도 네가 못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네가 스스로 만족하는지가 중요하지. 행복한 모습을 쫓아가. 엄마는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줄게.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조용한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꼭 잡고서 둘이 묵묵히 울음을 삼켜내던 그 순간을 저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타인의 잘못까지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친정에 맡긴 아이를 한번 꼭 껴안아주고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이 되자 술을 마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걸 몰랐던 건지 수술하시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선 그간 있었던 일에 말하면서 정말로 남편도 동의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털어놓은 건데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렇게 강제적인지 몰랐다네요. 설마 그걸 몰랐던 사람이 모습에 코빼기도 안 비췄을까요? 나는 그렇게라도 당신이 변하길 바랬어. 더 나아지길 바랐다고. 엄마도 변해면은 며느리가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그랬겠어. 당신만 변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바뀌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건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고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감금죄로 고소당할 거고 그런 사유로 당신과 이혼하겠다고요. 남편은 펄쩍 뛰면서 가족 간의 고소라니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가족 간의 감금은 되고 고소는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나 스스로 정할 거야. 어머님과 당신이 정해주는 대로 변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집안이랑은 더 이상 말 섞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혼 도장 안 찍어줘도 돼. 소송하면 되니까. 곧 위자료 관련해서 연락할 거야. 그간 하고 싶던 말을 퍼부은 뒤 저는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어쩐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갈 테죠. 이 결혼으로 인해 저만 상처받고 저만 변하고 저만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삶의 가장 큰 변화이자 행복한 결과도 있긴 해요. 내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를 얻었으니 그걸로 이번 일을 눈 감고 살려고요. 아이는 저처럼 강박에 휩싸이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말처럼 너는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고 근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뒤로 저희 집안과 그쪽 집안은 끔찍한 악연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인 때처럼 헤어짐이 간단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인지라 정리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비해 어떤 패를 썼고 어떤 과정 중인지 말하고 싶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 밝힐 수가 없네요. 다만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여서 아이는 제가 키울 것 같다는 사실만 밝힐 수 있겠네요. 그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요. 저는 그 뒤로 무사히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일을 다시 할 생각에 어찌나 설레던지 그간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다만 전에 입던 옷들은 안타깝게도 옷장 속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대신 지금의 저에 맞게 새로운 옷들을 사들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들이느라 돈이 꽤나 많이 깨졌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옷을 고르고 조합하는 건 제 기쁨 중 하나니까요. 저의 달라진 모습에 직장 동료들은 적잖이 놀란 듯 보였지만 더 심한 일도 겪은 저로선 그까지 반응될 쯤이야 아무렇지 않았네요. 지금의 제가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과하게 살이 쪄서 그런지 무릎도 아프고 위장도 엉망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요. 물론 예전에 빼빼 마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왠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정도, 스스로 만족할 정도까지는 열심히 관리해 보려고요.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미 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는 아직도 간간히 연락이 와요. 재결합하자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거나 함께 갔던 맛집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게 뭐 재결합하자는 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라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지 않은 전 남편과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럴 시간에 저희 부모님과 아이랑 있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꿈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테죠. 그럼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